오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나왔죠? 그래서 내용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었죠? 2달 뒤 대출 풀린다. 올해는 대출 규제인데 내년 되면은 대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2달 동안 좀 사람들 안 사면 어때? 내년 되면 다시 살 건데 지금 뭐 하락세 나오고 하는 거는 정말 급한 사람들이고 올해까지만 버티면 내년부터 다시 유동성이 들어온다. 물론 그 전에 이야기 나온 건 4%였죠. 가계부채 총량을 4%만 늘린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올해보다 대출이 덜 나오더라도 어쨌든 대출은 풀리지 않냐. 집 사고 싶은 수요는 넘쳤다. 그러면서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서울은 사람들이 사고 싶기 때문에 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 그런데 강남은 더 사고 싶으니까 절대 안 떨어진다. 늘 전문가란 작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였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출 풀리니까 버텨라. 내년 상반기에 팔면 된다. 고객세 내기 전에, 종부세 내기 전에. 그런데 오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하나씩 보실게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왜 나왔냐? 가계부채가 실물 경제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GDP 대비 가계부채가 거의 탑급인데 우리나라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라는 개인 간의 부채까지 같이 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1위다.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GDP 대비 가계부채는 140에서 150%에 육박한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나라들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100%를 넘어간 지 오래다. 이미 이때 19년 때부터 리먼 당시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보다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LTV를 50% 선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폭락은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담대 받은 사람 중에서 44%는 신용대출 동시에 받았다. 그만큼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영끌. 영끌이 많다는 건 무슨 소리냐? 집값은 둘째치고 내가 갚을 여력이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빌린 사람이 많다. 즉 DSR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굉장히 높고 세계적으로 플러스 악성 가계부채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늘 하는 이야기들 보시면 자산시장 버블의 생성붕괴. 자, 보통 생성붕괴할 때 생성할 때 꾼들이 많이 먹어가고 붕괴할 때 초보들이 많이 당합니다. 지금 왜 2030 청년층에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데 사실 패닉 바잉이라는 건 스마트 바잉이 아니죠. 정상적인 판단이 안 돼서 구매를 하는 것이다. 즉 패닉 바잉이 늘어났다. 초보들이 많이 산다. 붕괴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소비 여력 위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화 승수나 그 다음에 화폐 유통 속도 이런 것들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030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보통 다중채무자에서 2030과 자영업자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부실이 확대된다. 경제가 돌아가질 않는다. 왜? 다 돈 모아서 소비 안 하고 뭐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집만 사라 그러죠. 유튜브들 보면 다 그런 얘기 해요. 돈 모아서 집 사라. 그러면서 전세 살지 말래요. 그런데 막상 전세 살지 말라 했는데 전세가 계속 올라가서 집값 오른다는 주장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전세 살지 말라고 해놓고 그러면 전세가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라는 건데 사람들은 전세를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되겠다. 왜?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은행권 부실까지 이어질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강화가 되냐 그랬을 때 차주 단위 DSR 2, 3단계 조기 시행. 원래 2단계 언제 하기로 했어요? 내년 7월. 그리고 3단계는 내후년 7월인데 1년 단위로 DSR을 강화한다. 올해 7월부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내년 1월과 내년 7월. 즉 1년 단위로 강화하던 것을 6개월 단위로 더 타이트하게 강화하겠다. 자, 그런데 지금 내년에 대출 풀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년 1월부터 2단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자, 2단계가 뭐가 있느냐?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의 경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총 대출액이 2억 원 초과의 경우 전부 들어간다. 주담대 40% 그리고 DSR 40% 받는다고 하면은 6억이 아니라 이제 5억 주택에도 들어가는 거죠. 3억, 4억 주택에도 내가 따로 신용대출을 받는다. 자영업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차를 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을 받았을 때 막힌다는 거죠. 자, 요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핵심은 뭐예요? 만기가 줄어든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비주담대의 경우 연봉 1억인 사람이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년에 4억이었으면
DSR이 50%가 돼버리니까 8년으로 줄어서 그렇기 때문에 3억 2천으로 줄어든다. 물론 원리금 합쳐서 이야기죠. 그리고 신용대출, 이게 중요하죠. 신용대출은 아까 7천에서 5천으로 줄어든다 이 말씀은 드렸죠.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 7년 5년이 아니라 보통 만기가 짧죠. 그러면은 내가 7천만 원을 빌렸어요. 내년 3월 만기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신용대출을 받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빌리려면 5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상환해야지 나머지 금액을 빌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 다음 사람이 대출이 안 나와서 내 집을 비싸게 사주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내가 이 집을 신용대출까지 받아서 샀으면 가지고 있기조차 힘들어진다. 신용대출 만기가 오면 당장 수천만 원씩 상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금융을 가고 싶다. 근데 이금융도 똑같은 시기에 강화가 됩니다. 60%에서 50%로. 그래서 1금융에서 안 돼서 2금융에 어느 정도 받아갔다. 그런 상황에서 1금융에서 막혀서 2금융으로 넘어가자니 요 만기 줄어든 것만 해도 충분히 40%인 사람이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금융에서도 50% 초과했으니까 못 받는 거죠. 여기까지 보시면 DSR 규제 강화에서 추가 대출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금융권 비조합원이나 준조합원 예대율 정비해서 이들에게 대출 가중치를 차등화시킨다. 그래서 조합원들에 비해서 준조합원이나 비조합원은 대출 가중치가 높기 때문에 잘 빌려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내년 7월부터. 그 다음에 카드론 포함합니다. 대출 받은 거 여태까지 지금 다 그거 겨우 DSR 40% 맞춰놨는데 카드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중채무자 관리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치 상향 조정. 그 다음에 신용대출 분할 상환 유도 지속.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할 상환 목표치를 높인다. 주담대를 예전에 뭐 이자만 어느 정도 갚고 원금은 조금만 갚아도 된다면 원금 비중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집값 어때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자,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기준금리가 3, 4% 하고 뭐 대출금리가 6, 7% 할 때도 집값 올랐는데 지금 이제 4% 가지고 오르겠냐? 4.6% 가지고. 기준금리는 지금 이제 아직 1%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집을 내놓겠냐? 버틴다. 그런데 그때는 1억 대출 받아서 6% 해가지고 600만 원 갚았다면은 지금은 그 집 살려면은 한 3, 4억 대출 받아야 돼요. 3, 4억 대출 받으면은 4%라고 하더라도 1200에서 1600이죠. 어느 쪽이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저금리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주담대 갚는 비중 중에서 이자가 커요? 원금이 커요? 원금이 훨씬 크죠. 근데 그 원금 비중을 앞으로 더 늘려가겠다. 그렇다면은 가뜩이나 DSR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원금 비중이 높아진다. 원금 비중은 DSR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 이것이 DSR이죠. 근데 원리금 상환액이 올라간다. 당연히 DSR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신용대출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세대출도 분할 상환 유도를 한다. 인센티브 안 받으면 돼.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전세대출까지도 저렇게 들어간다는 거. 가계부채 대책이 통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번 게. 그러면은 전세대출까지도 DSR이나 분할 상환 목표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이게 다 언제부터요? 내년 1월부터. 한도 기간이 줄었어요. 2단계가 되면. 그래서 DSR 40% 받던 사람들이 거의 DSR 50%에 육박하게 된다. 그런데 이금융 가서 대출 받으려고 봤더니 이금융도 60%에서 50%로 줄어들었다. 이금융 가도 대출 안 나와요. 거기다가 내가 갑자기 주담대나 신용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상환기한 돌아오면 일부 갚아야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거기다 주담대 신용대출 다 분할 상환 비중을 올리기 때문에 점점 더 갚을 돈이 늘어난다. 그럼 누가 지금 집을 사겠냐? 그리고 누가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라는 거죠. 버티면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물론 버틸 수 있는 사람도 많고 허세 부리는 사람도 많죠. 집값 올리려고. 그런데 나 버틸 수 있어. 진짜 버틸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버티면은 집값 안 떨어져요. 금매 몇 개만 나오면 돼요. 단지별로 한 두세 개씩만 나와도 집값은 뚝뚝 떨어집니다. 1000세대짜리에선 5세대 금매 나왔다고 칩시다. 그게 거래가 되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몇 퍼센트? 0.5%. 1000명 중에 5명만 못 버티면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버틸 수 있겠어요? 금융회사 평균 DSR 및 고 DSR, 차주 단위 DSR 규제 비율 추가 조정한다. 금융권 전체적으로 DSR을 조정하면 물론 개인별로도 규제 비율을 추가로 조정하겠다는 거죠. 어느 쪽으로 많이 가겠어요?
완전 사채 말고 한 3금융 이런 데까지 번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세대출 증가세 관리한대요. 추가 대출 시 DSR에 원금 적용. 물론 이거는 시행이 아니에요. 얘네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지금 대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DTI 내실화 및 스트레스 DSR 도입. 그래서 금리 상승 상황 가정하여, 이게 바젤 3의 핵심이죠. 바젤 3의 핵심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대출 증가 및 가계대출 감소, 거액의 익스포저 및 레버리지 감축, 요 세 가지죠. 그랬을 때 미래 손실 대비 더욱 빡세게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된 상황입니다. 내년에 대출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올해까지 버티고 내년 가서 대출 받아 내 집을 사줄 거야 라고 버틴 사람들 망한 거다. 거기에다가 지금 DSR은 소득 대비이기 때문에 LTV 같은 경우는 10억짜리 집이면 4억이죠. 그런데 DSR은 내가 10억짜리의 집을 샀을 때 충분히 4억을 갚아서 4억 빌리면 딱 DSR 40%다. 그러면 이게 계속 가겠거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을 보기 때문에 이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초인플레이션 경고 나오고 있고 물가 4%대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있죠. 왜 이게 나와요? 자가주거비. 우리나라가 물가가 생각보다 안 오르죠. 막 미국 같은 경우 막 5% 6% 막 나오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한 2%밖에 안 나온다, 물가 얼마 안 오른다 하고 있는데, 보면은 계란값 엄청나게 오르고 팥값 엄청나게 오르고 기름값은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뭐 유류세 인하했지만 이런 것들 다 오르고 있죠. 원자재값 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밖에 안 돼. 우리나라는 수입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인데 제일 많이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반영이 안 돼서 그래요. 부동산 가격을 물가에 넣겠다 무슨 소리예요? 인플레이션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저걸 넣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금리 인상 더 강하게 할 명분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금리 인상 더 빨리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 더 안 나오죠. 가뜩이나 대출 지금 2단계 들어가서 2억 원 이상까지 다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신용대출 7년이었던 거 5년으로, 비주담대 10년이었던 거 8년으로 대출을 줄여가지고 원리금 상환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금리까지 더 올라버린다. 내년 되면은 올해 못 받았던 사람은 내년엔 더 못 받는다. 올해 풀로 받았던 사람은 내년에 오히려 갚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 다음 달에는 금리 인상한대요. 다음 달에 금리 인상하면 끝이에요. 내년 1분기에 또 할 거예요. 내년 2분기에 또 할 거고, DSR 3단계 들어갈 때쯤에는 이미 기준금리가 한 1.5% 이상은 올라가 있을 거다. 올해보다 내년에 대출이 많이 나올까요?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하고. 그런데 이미 내년에 대출 나오는 건 망했다. 자, 결론 보실게요. 비주담대 10년에서 8년, 그 다음에 신용대출 7년에서 5년이죠. 전반적으로 DSR이 지금 40%인 사람이 내년 되면은 50%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대출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강해지는 거죠. 특히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가 짧기 때문에 만기가 끝나면은 다시 빌려봤자 엄청난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금융 과잔이 이금융에서 60%에서 50%로 DSR 총량을 줄여버렸어요. 내가 50%에서 이금융 갔는데 50%를 막혀요. 돈 못 빌려요, 이금융 가도. 여기에다가 분할 상환, 금리 인상, 이 두 가지가 다 뭐다? 원리금 강화죠. 원금 이자가 강화가 된다 라는 것은 앞으로 갚기는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즉 무너지기 거의 일보 직전이다. 이미 금매들이 나오고 있죠, 서울에서. 여기다 추가로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사기도 힘들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떠넘기고 빠져야 되는데 내년까지 버티면 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올해 대출이 안 나와서 내년까지 버티자고 했는데 내년 대출 안 나오니까 올해 사라 이딴 얘기 하고 있는데 올해 살 수 있어요? 거래량이 왜 줄었게요? 돈이 없어서. 내후년까지 갈 것도 없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3단계 적용돼서 집값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직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나요?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 핵심은 부동산 가격에 폭등세를 만들었던 유동성을 막는 거고, 그로 인해 터져나온 가계부채 때문에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 바젤3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을 은행권에서 맞추지 못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고, 그래도 받는다. 전세대출 쪽으로 많이 받는다. 집단대출 쪽으로 받는다. 그러면 더 강화한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온 거죠. 이제 부동산 시장 끝났다. 유동성 장세도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